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양적 완화는 간단합니다.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채권을 양적 완화는 사주는 거고요. 지금 나온 건 말 그대로 담보입니다. 양적 완화와 지금은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적 완화 비슷한 걸 한다 그래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양적 완화와 물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100%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미비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강추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적 완화와 물가 상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들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망할 뻔했고 근데 거의 망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유럽에서 CS 은행도 인수는 됐지만 망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금리를 높이 올려가지고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금 이야기한 은행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안 빠집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은 1.8%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 선물은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SVB 파산, 앞으로는 수익의 기회,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이 망하는데 시장은 왜 오르는지, 5일 전, 6일 전, 8일 전, 10일 전, 9일 전 은행이 망했다는 내용들이 나오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반등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이 망했다는 건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피해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인데 경제와 주식은 같지만 다릅니다. 같지만 다르다는 건 시차가 생겨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오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한 CS 은행 관련한 이런 은행 파산 관련한 영상마다 이야기를 드린 내용은 은행이 파산해서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은 연준의 액션 말고는 없다. 금요일날 문을 닫고 바로 그 주말에 찍었었던 영상에 나왔었던 멘트입니다. 연준에서 어떤 액션을 하기보다요, 언제 액션을 취할 건지에 대한 것 말고는 시장의 위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연준과 미국 정부가 나와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정부에서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내주는 방식이죠.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내준다는 건 양적 완화와 방식이 흡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양적 완화는 간단합니다.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채권을 양적 완화는 사주는 거고요. 지금 나온 건 말 그대로 담보입니다. 양적 완화와 지금은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적 완화 비슷한 걸 한다 그래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양적 완화와 물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100%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미비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면요. 양적 완화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통화량 증가율 이런 거 그냥 복잡한 거 그냥 다 빼겠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연준에서 시장에 돈을 풀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메커니즘은 그게 맞습니다. 연준에서 시장에다 돈을 풀어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연준에서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주는 게 은행에다 풀어주는 거지 우리한테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풀어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소비를 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행 가서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1억이 나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나한테 2억 주고 3억 주나요? 그게 아닙니다. 양적 완화는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대출을 일으켜서 받는 거예요. 물론 양적 완화와 저금리는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받겠죠. 물론 그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물가에 영향을 줬다면 2020년 전에 물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2020년 전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플레이션 문제는 21년 5월 달부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접 돈을 줬습니다. 쓰라고.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로 물건값 자체가 비싸진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폭발해서 그런 거 영향이 있고요. 과거에 했었던 양적 완화 그리고 지금 BTFP라고 하는 양적 완화 비슷한 것 모두 물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죠. 바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결 구간을 거쳐요. 높은 금리에서 이 동결 구간을 거치는 이 구간 동안 경제가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은 은행이 망했죠.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금리 인하가 나오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 공식이 깨진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동결 구간이 길어진다면 이 공식이 맞아지겠지만 은행이 망하고 다른 은행도 문제되고 이러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겠죠. 그런데 물가가 서서히 속도는 느리지만 잡혀간다면 지금은 다시 저금리로 가는 방향을 잡았고 물가는 느리지만 잡혀가면 시간차가 발생하겠지만 골디락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대형주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형주는 안 돼요. 왜? 실적이 돌 수 있는 상황이 마련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돌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면 22년도에 주가가 많이 내렸고 지금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언더슈팅을 했기 때문에 1분기에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왜? 주가가 올랐으니까. 실적이 항상 중요한 게 아니라 4분기 때 주가였으면 1분기 실적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1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라면 오른 부분을 반납합니다. 나스닥 기준에서 대략 11,000포인트 정도 되겠죠. 이렇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시장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세게 나온 대형주는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중소형주가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당연히 열리는 겁니다. 참고로 전체 상황이 다 비슷하진 않지만 2011년인가 12년부터 15년까지의 상황을 저는 그 시작점이 23년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세인데 여기서는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종목에 대한 판단은 어떤 재료나 모멘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추세나 가격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양적 완화는 물가와 연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의 시장은 열릴 수 없다. 최소한 여름까지는 대형주의 시장은 열릴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화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의 상승이 너무 가파른데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급등주 미리 보기 위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